결혼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아픈 친정엄마 곁을 지키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다. 친정 간다고 집안 재산 내팽개친 며느리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저는 현관 앞에 캐리어를 세워둔 채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통 며느리라면 울었겠죠. 문을 두드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갈 곳 없는 제가 현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애원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어머니도 그 집에서 오래 못 사세요. 그 집은 시어머니 집도, 남편 집도, 강씨 집안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작은 단독주택은 결혼 전 제가 모은 돈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산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6년 동안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둘이 아들이 사준 집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 살았지만 등기부등본 위에 적힌 이름은 단 한 사람, 한서연,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해운대 부동산 사무실로 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마침 문을 닫으려던 중개사님이 저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집 바로 내놓을게요. 시세보다 18% 싸게요. 대신 오늘 안에 계약금 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집 안은 못 보여드립니다.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요. 중개사님은 처음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운대 그 위치에 있는 집을, 그것도 시세보다 18%나 낮게 판다니요. 하지만 제 눈빛을 본 순간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몇 통의 전화가 오갔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현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를 제 앞에 밀어놓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6년 동안 제 발목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동차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검은색 SUV는 신세계 센텀시티 지하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병원 침대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차를 끌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는 건 아직 상대에게 기대가 있을 때나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주차장 기둥 옆에 세워진 제 차는 엉망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마시다 남은 커피컵, 뒷좌석에는 쇼핑백,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흙자국이 가득했습니다. 6년 동안 그 사람들은 제 집에서 살고 제 차를 타고 제 돈으로 먹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이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시어머니 윤미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내 차에서 내려. 저는 창문을 반쯤 내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차요. 그럼 경찰 불러보세요. 차량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속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악을 쓰고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사상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서 SUV도 팔아버렸습니다. 가격을 조금 낮게 불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차에 묻은 그 사람들의 냄새를 하루라도 더 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입금 알림이 뜨자마자 저는 남편 강태준과 시어머니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운대 집은 오늘 팔았습니다. 차도 방금 팔았습니다. 두 분은 10일 안에 집을 비우세요. 앞으로 제 명의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쓰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남편. 화면 위에 번갈아 뜨는 이름을 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6년 동안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며 끊던 사람들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냄새난다며 못 먹게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오래 굶주려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이요. 6년 전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재능이 있었고 맡은 브랜드마다 성과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부산으로 내려와 엄마 박혜란을 돌보게 되었고 그때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은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제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사람이라며 자신이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 명의의 집과 차,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죽을까 봐, 시댁에서 부담스러워할까 봐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겸손은 배려가 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겸손은 만만함으로 보인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숙이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살던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다며 딱 3개월만 지내게 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였고 남편의 어머니였고 무엇보다 그때의 저는 아직 가족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은 6개월이 되었고 6개월은 1년이 되었고 결국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처럼 조심하던 시어머니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 취향으로 꾸민 거실 커튼을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고 제가 일하던 작은 서재를 자기 진방으로 만들고 냉장고며 찬장 위치까지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해운대에 집 하나 마련했지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저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괜히 사실을 말하면 남편 체면이 상할까 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봐, 조금만 참으면 알아주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알아서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저를 깨워 전을 부치게 했고 친척들이 오면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우리 서연이는 그래도 내가 가르쳐서 이 정도 하는 거야. 저는 기름 냄새가 밴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은요. 그는 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친척들 앞에서 효자 노릇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밤에 지쳐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 많잖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시어머니가 제 차를 타고 나가 기름도 넣지 않고 돌아와도 그는 말했습니다. 차는 타라고 있는 거지? 엄마가 좀 쓰면 어때? 제가 친정엄마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같이 사는데 내가 자꾸 친정만 챙기면 엄마가 서운해하지. 그렇게 저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름이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지고 취향이 사라지고 남은 건 강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역할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을 보고 생선을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닦았습니다. 거실에는 시댁 친척들이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제 흉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얘는 손이 느려. 내가 안 가르쳤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때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동아대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 이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 안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진 채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까? 제 사상도 다 안 차렸는데 며느리가 어딜 나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이래요. 비켜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엄마가 지금 당장 죽는데? 오늘은 시댁 제사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예,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단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엄마, 서연이 보내줘의 장모님이 아프시잖아.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아마 또 몇 년을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중에 가. 엄마 화난 거 안 보여.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사랑도, 미련도, 죄책감도 전부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나가. 나가면 끝이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본 엄마의 얼굴은 잊을 수 없습니다. 산소줄을 끼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겨우 눈을 뜨고도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시댁 괜찮니? 괜히 나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밥을 차리고, 저를 지켜주지 않는 남자를 위해 참고,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저를 낳고 키운 엄마는 혼자 병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서 4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4일 동안 제 안의 결론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예전의 한서연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4일 뒤 제가 집에 돌아와 도어락이 바뀐 걸 봤을 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제게 마지막 결정을 대신 내려준 셈이었으니까요. 집과 차가 사라졌다는 제 문자를 받은 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서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집이 왜 내 거야? 우리 태준이가 가장인데 당연히 우리 집이지. 참 우습죠. 자기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적도 없는 집을 자기 집이라고 믿고 산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차도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호. 문화센터 중년 댄스반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늘 고급 양복을 입고 다니며 자신을 부동산 투자자라고 소개하던 남자. 그는 시어머니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미숙 씨 같은 품격 있는 분이 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삽니까? 따로 나와 사셔야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보다 더 원했던 건 인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직 매력있고 아직 대우받을 만한 여자이고 며느리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이 필요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백성호를 고급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나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해요. 백성호는 너무나 능숙하게 그녀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마침 마린시티 쪽에 좋은 레지던스를 봐둔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린시티. 바다가 보이는 고급 레지던스. 며느리에게 쫓겨난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성공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우아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백성호는 바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 투자 계좌가 잠깐 묶여서요. 3주만 있으면 풀리는데 당장 계약금과 잔금을 맞추려면 7,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7,300만 원 시어머니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호가 덧붙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레지던스, 미숙 씨 명의로 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집에 얹혀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명의의 고급 레지던스를 갖게 된다는 환상. 그 환상 하나 때문에 그녀는 카드론을 받고 5곳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모은 7,300만 원을 백성호 계좌로 보냈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을 보며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일 뒤 집을 비우기로 한 날 아침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곧 백성호가 보낸 고급 이사 차량이 와서 자신을 마린시티 레지던스로 데려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해운대 집 앞에 도착한 것은 검은 세단도 고급 리무진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이삿짐 트럭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현관으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새 집주인 요청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짐부터 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회장님 차는 아직 안 왔어. 직원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짐을 하나씩 밖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백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건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없는 번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남편 태준이 묻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 사람 안 받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돈. 내 돈 7,300만 원. 그 사람이 사라졌어. 그 말을 들은 태준도 얼어붙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빚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옷가방과 화장품, 남편의 낡은 짐들이 해운대 집 앞마당에 쓰레기처럼 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아들 집 뒤라며 목에 힘주던 여자가 이제는 남의 집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캔커피 하나를 손에 든 채요. 솔직히 말하면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함정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팔았고 제 차를 팔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사기꾼에게 돈을 보낸 건 그녀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들의 추락보다 제 삶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엄마와 함께 기장 쪽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집은 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식탁에 밥이 늦게 올라간다고 욕먹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 설거지를 하며 울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오래전 직장 상사였던 정혜민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아쉬워하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예전에 제안하셨던 일 아직 유효할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대표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한서연 씨, 나는 그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딱 필요한 사람이 서연 씨예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민 대표는 부산 서면에 작은 사무실을 두고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시장 조사를 하고 밤에는 브랜드 콘셉트와 광고 문구를 만들고 주말에는 제조업체와 미팅을 했습니다. 고단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리는 대신 제 이름으로 불렸고 누군가의 밥을 차리는 대신 제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는 처음엔 온라인에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좋다는 리뷰가 쌓였고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면 팝업 스토어 첫날에는 오픈 전부터 줄이 생겼습니다. 18개월 뒤 저는 그 브랜드의 총괄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게 이사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서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6년 동안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살던 제가 이제는 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는 언제나 사람이 가장 빛날 때 다시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던 아침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들고 막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로비에 어떤 남자가 이사님 남편이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남편이라니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는 강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남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머리는 떡지고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술 냄새와 눅눅한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 나랑 엄마는 빚쟁이한테 쫓기는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태준은 비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방법이 있지? 잘 나가는 여성 임원의 실체.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버리고 혼자 성공한 악질 여자.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내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7억 원만 줘.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 예전에 저라면 겁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또 제가 참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 공갈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 로비 CCTV가 전부 녹화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보안팀을 불렀고 그는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너 후회할 줄 알아. 내가 널 망하게 만들 거야. 저는 곧바로 보안팀에 CCTV 영상을 저장하라고 지시하고 변호사 오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엄마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빨리 와요. 어떤 할머니가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시어머니라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윤미숙. 결국 그 여자가 엄마에게 간 겁니다. 저는 차 키를 잡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기장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엄마의 약봉지와 죽그릇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엄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 돈 다 뺏어갔어. 7,300만 원 내놔. 그 돈 내놓으라고 엄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한테 한 짓은 참았어요. 내 집에서 산 것도, 내 차를 쓴 것도, 내 인생을 짓밟은 것도 참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를 건드린 순간 당신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움찔했지만 곧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
동네 사람들, 여기 폐륜 며느리 좀 보세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미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붙잡고 아픈 척했습니다. 경찰 양반, 저 여자가 나를 밀쳤어요. 늙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거실 천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홈카메라 있습니다. 저 여자가 무단 침입해서 유리를 깨고 환자인 제 엄마를 붙잡고 협박하는 장면 전부 녹화됐을 겁니다. 카메라라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시어머니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엄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연행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합의 없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폭행, 공갈 미수까지 가능한 건 전부 진행해 주세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다시 만난 시어머니와 강태주는 조금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로비에서 7억 원을 내놓으라며 소리치던 기세가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처벌 의사 변함없습니까? 가족 사이 문제라 합의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요, 가족인데요. 며느리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태준도 옆에서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랬어. 좋게 끝내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민재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들을 차례로 틀었습니다. 기장집 홈카메라 영상, 회사 로비 CCTV, 태준이 7억 원을 요구하던 음성, 시어머니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이혼 과정에서 정리된 재산 관련 서류까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협박, 공갈 미수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듯 몸을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감옥은 안 된다. 이 늙은이가 거기 가면 죽는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제발 그만해 달라고, 저도 사람 취급해 달라고 속으로 빌던 시간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미숙 씨, 저는 합의하지 않습니다. 죗값 치르고 나오세요. 그 순간 태준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 사기꾼한테 돈만 안 보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됐어. 시어머니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편 노릇만 제대로 했어도 며느리가 집을 팔았겠니? 너 같은 아들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두 사람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한편이 되어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 서로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태준의 고함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삶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아직 놀란 얼굴이었지만 불편한 몸으로도 제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고생 많았지? 얼른 밥 먹자. 그 평범한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남의 집 식탁을 차리느라 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식탁 앞에서 엄마가 끓여준 국을 마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지?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이 시간은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정혜민 대표와 함께 키운 브랜드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고 결국 대기업에 120억 원에 인수되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브랜드 자문으로 남았고 동시에 결혼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짓눌렸던 여성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좋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갔고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 집은 크기보다 햇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에 들어오는 빛을 보면 아직도 가끔 그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제가 떠오릅니다. 도어락이 바뀐 줄도 모르고 캐리어 하나를 끌고 돌아왔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문이 닫힌 건 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윤미숙은 출소 후에도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누군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으며 휴대전화 속 낯선 남자들의 메시지에 매달린다죠. 강태주는 직장을 잃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고 결국 어머니와 서로를 탓하며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믿고 있나요? 물론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짓밟은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저는 6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할수록 저는 더 작아졌고 그들은 더 뻔뻔해졌습니다. 제가 제 삶을 되찾은 건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엄마를 울리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제 이름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게서 집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날, 사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기억해 주세요. 문 하나가 닫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닫힌 문이 지옥에서 나가는 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친 하루 끝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주며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괜찮아.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 석자 한서연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6년의 지옥 끝에서 얻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